안녕하십니까. 더인벤션의 김희정 대표입니다. 오늘 포스트 코로나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방향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1시간 정도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그리고 산업의 변화, 최근 글로벌 SCM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노동기구가 최근 2020년에 발표한 발표 자료가 상당히 쇼킹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 발발 이후에 노동의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발표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직장 조직 폐쇄 권고 국가의 근로자 비율이 거의 70%, 68%에 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선진국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직장 폐쇄 또는 권고가 내려졌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에 뒷장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하이 리스크 섹터로 분류되는 조직 내 근무자가 이 영역에 거의 40%, 37.5%에 달할 정도로 높은 노동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가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글로벌 워킹 아워 기준으로 10.5%가 이제 감소되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국제노동기구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즉 70%에 달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직장 폐쇄 권고가 내려졌고 하이 리스크 섹터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거의 40%고 이에 따라서 전체 노동 시간의 10.5%가 감소되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3억 5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BBC는 이런 국제노동기구의 발표 이후에 특집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고용률에 영향을 끼쳤는가라고 하는 특집 기사를 발표했는데 재밌는 기사의 내용을 몇 개 저희가 간추려 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시는 그림과 같이 Required Workplace Closure와 Recommended Workplace Closure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강제적으로 폐쇄해야 되는 직업군들, 워크플레이스가 있고 권고 대상 워크플레이스가 있는데 거의 대체적으로 Required Workplace Closure, 그러니까 거의 강제적으로 직장 폐쇄가 필요한 그런 숫자가 올라갔다가 4월 달에 조금 낮아졌다가 다시 코로나가 창궐 하면서 올라가는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전 세계 근로자의 38%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하이리스크 섹터에 근무를 함에 따라서 이 비율은 점차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권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BBC 특집 기사의 또 다른 팩터 중에 하나는 Workers at Risk by Sector에 대한 조사인데요. 결국 하이 리스크와 미디움 리스크, 로우 리스크 섹터로 분류를 했습니다. BBC에서. 근데 하이 리스크 섹터의 3개 요 군이 가장 높은 직장 폐쇄율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살펴보면 리테일, 매뉴팩처링, 어코모데이션 앤 푸드 쪽입니다.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좀 해보면 결국 저희 키타 한국무역협회 회원사의 상당 부분이 이 리테일과 매뉴팩처링 그리고 여행, 숙박, 도소매업에 걸쳐 있다라고 간주를 해보면 사실 한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하이리스크 섹터가 이 3대 업종 영역이 사실은 추가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해서 이제 이 3대 업종 분야는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던가 생산성 그리고 실제 근로자에 대한 실제 권고, 그러니까 직장 폐쇄에 따라서 결국 퇴사까지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3대 업종은 과연 미래에 어떻게 변해야지만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저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또 거꾸로 반대급부로 에그리컬처나 또는 대체 식량 쪽 분야라던가 디지털 헬스케어 또는 교육 분야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업종으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보여지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조업 쪽 측면에서 보면 SCM,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보면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결국 한 국가의 정부와 가계, 기업이라고 하는 3대 주요한 팩터들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이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인자들의 관계에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상점 폐쇄라던가 운송 제한, 여행 금지 등의 이슈 때문에 사실 기업들이 파산으로 이어지고, 파산으로 이어진 기업들이 해고하고 근무 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과 급여를 못 주게 되고 가계의 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심화된 악순환의 고리들이 결국 해외 국가와의 관계에서 수입품 대금 지급이라던가 수출품에 대한 대금 지급에 대한 또 악순환으로 연결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국가의 경제가 상당히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결고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그림이고요. 이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수요 타격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직장의 강제 폐쇄와 운송 제한, 여행 금지 조치가 기업의 파산과 도산으로 연결되고 있고, 특히 운송 제한 조치는 부품과 원부자재 공급이 다변화되지 않은 대다수 기업의 공급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정부, 기업의 국가의 GDP를 떠받치는 3대 스테이크홀더 간 수요와 공급 메커니즘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국내 공급선 확대와 발굴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고, 유동성 확보를 위한 투자 소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청과 하도급 업체는 도산과 파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중소규모의 제조 및 유통, 도소매 기업의 연쇄 도산과 파산이 최근에 기사에도 많이 나오듯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역설적이게도 한국의 강점인 하이테크 산업은 어떨까요? 코로나19 때문에 과연 하이테크 이 비즈니스가 롱런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 하이테크 섹터의 대부분의 기반은 다 제조입니다. 휴대폰과 가전 제조 또는 완제품 제조,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같은 부품, 소재 공급, 제조 분야의 공급망 위험도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예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업종별 공급망 영향 자료가 이코노미스트에 의해서 발표가 된 자료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이테크 기업이 오히려 가장 높은 위험도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공급망 위기에 가장 취약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확보된 재고의 회전기일이 짧고 공급처 수도 작은 경우에 높은 위험도가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의 하이테크 업종의 기업이 요 2x2 매트릭스에서 보시면 안전 재고의 기본적인 가능성들이 되게 낮고요. 그 다음에 대체 공급처 수가 낮습니다. 그만큼 특정 공급업체의 의존도가 심한 기업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사실 하이테크 섹터가 얼핏 보면 굉장히 주가도 높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공급망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산업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위험 섹터인 제약, 자동차, 기타 R&D 기반 제조 생산 기반 산업 또한 장기적으로는 하이테크 부문만큼 코로나가 빨리 끝나지 않을 경우에 고위험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간단하게 전체적인 산업의 어떤 대변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급망, 가치 사슬에 대한 변화 양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통적인 대기업 제조사군에서 화학 계열 그룹이죠. SK이노베이션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공간 제약을 받지 않는 부서와 많은 부서를 1+3 테스트를 도입해 보겠다. 그러니까 워크 프롬 홈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WFH라고 하는데, 코로나19 발발 이후에 제조 기반의 주요 대기업들이 최근에 재택근무에 대한 강제 실험에 돌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상이 짧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제가 많은 대기업 임원들과도 많은 면담과 미팅을 하지만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내년 말까지 이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를 것이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제조 기반의 대기업들이 강제 실험 테스트를 재택근무를 포함한 디지털 시프트, 요즘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도 안 씁니다. 디지털 시프트,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재택근무를 포함한 비대면에서의 업무, 실험들을 여러 가지로 전개를 하면서 디지털을 빨리 조직 내로 인입하는 것이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믿음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임입니다. 전환하는데 우리가 뭐 1년, 2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하다?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년, 10년을 보고 원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짜는데 최근에 기업들은 코로나를 맞이해서 디지털 이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히려 선호할 정도로 급격하게 빠르게 디지털을 받아들이고 조직이 변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SK케미칼과 SK가스를 중심으로 현재 2주간 자유근무에 이어서 SK이노베이션이 한 달 3주간 재택근무의 형식으로 1+3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조업의 특성상 공장을 운영해야 되는데 실제로 공장 근로자들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생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를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 테스트의 결과를 발표를 한다라고 최태원 회장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저희가 지켜볼 일입니다만 공장 운영을 해야 되는 제조업체도 재택근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이 제조업에 대한 기본적인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워크 프롬 홈이라고 하는 재택근무 트렌드는 하나의 트렌드로 현재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디지털 시프트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왜? 재택근무를 하는 순간 기본적으로 비대면 솔루션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를 기존의 대면 업무를 하는 것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디지털에 대한 인입 속도를 가속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컨설팅이나 사무실, 기술직의 업종에 있는 근로자들은 재택근무 트렌드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워크플레이스 제약 조건이 많지 않은 섹터일수록 재택근무 도입 속도가 코로나19 발발 직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어드민이나 고객센터, 세일즈, 오퍼레이션 등 또는 리걸 서비스 같은 섹터 같은 경우에는 WFH, 재택근무 경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블루칼라에는 사실은 여전히 가장 낮습니다. 하지만 2011년 대비하면 거의 2.5배 증가했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조금씩 이 블루칼라에 있는 업종도 이 재택근무에 따른 생산성과 효율성 테스트를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군이 어디냐면 바로 디지털 시프트, 저는 이제 디지털 시프트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디지털 시프트 영역에 새로운 산업군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제 화상 컨퍼런스 콜 시스템인 줌이라고 있죠. 또는 웹엑스도 있습니다. 이 줌이 작년 대비 주가가 5배가 증가했습니다. 줌의 기업 가치를 따져보면 기존의 여행 쪽에 그 미국의 델타 항공이라던가 이런 에어라인 컴퍼니 5개를 합친 기업 가치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줌이라고 하는 이 비대면 화상 컨퍼런스 콜 시스템 업체가 기업 가치가 미국의 5대 항공사 기업 가치를 뛰어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행 숙박 업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 업종을 견인했던 에어라인 컴퍼니의 주가는 떨어지는 반면에 오히려 이런 비대면 솔루션을 갖고 있는 업체들의 주가는 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비단 그것이 줌뿐만 아니라 메시징, 비디오 컨퍼런싱, 도큐멘테이션, 버추얼 오피스, 콜라보레이티브 디자인 솔루션 등 9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신규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솔루션을 써서 이제 대기업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전초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예시적으로 이제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최근에 L그룹의 애자일 조직, 최근에 애자일 조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애자일 조직이 새로운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이 사업 혁신 TF라던가 또는 뭐 사내 벤처
또는 사내 스타트업 형태로 많이 출범을 하고 있는데 실제 모든 조직이 곧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작은 조직을 내부에 빨리빨리 만들면서 디지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프트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하고 있냐면 실제로 저희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100% 비대면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많은 조직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업무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자일 조직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키 태스크 오리엔티드 된 조직이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모이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아젠다를 이제 노션이라고 하는 이제 협업 툴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를 하고 프로젝트 과업을 수행할 때는 슬랙과 이 협업 툴, 뭐 미로와 뮬란 같은 협업 툴, 그 다음에 웹엑스나 줌 같은 화상 컨퍼런스 콜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씁니다. 화상 컨퍼런스만 하는 게 아니라 화상 컨퍼런스를 하면서 슬랙에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리고 진행 상황과 관리 보고를 다시 온라인 화이트보드 시스템 같은 미로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기록으로 남겨서 데이터화합니다. 성과 측정을 또 노션과 슬랙에서 하고 히스토리 관리는 또 여러 가지 솔루션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런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대면 협업 툴이라고 하는 솔루션들이 이제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으로 SaaS 형태로 월정의 과금 방식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아예 전사적으로 또는 부문으로 도입해서 각각의 애자일 조직이 전사적으로 비대면에서도 모이지 않고 프로젝트를 단기간에 진행할 수 있는 형태로 일하는 방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일방역이라는 방식의 혁신 프로세스를 새롭게 기업들마다 만들어 나가는 그들만의 방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결국 고객 경험 혁신이라던가 일하는 방식 혁신이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에서 모이지 않고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추구하면서 그 혁신의 프로세스가 누구를 향해 가 있냐면 고객을 가 있는 거죠.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이런 애자일 조직이 새로운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효율적으로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이 이제는 생존에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100% 비대면으로 새로운 일하는 방식의 혁신도 추구하면서 고객 경험 혁신을 추구하자라고 떠들어댔지만 실제로 아무도 의사결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모여서 하는데도 별로 문제가 없는데 왜 비대면으로 또는 왜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솔루션들을 우리가 도입해서 비용을 치르면서 우리가 왜 해야 돼? 라고 하는 의문이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강제 테스트에 돌입하면서 쓰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게 되고 그 익숙한 업무 프로세스가 이제 디팩토 스탠다드로 기업 내에 이제 정착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고객 경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많은 대기업들 애자일 조직이 현재 경험을 하고 있는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무역협회의 소속의 회원사들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프트,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생존과 직결되어 있고 언제 사실은 우리가 직장 폐쇄가 될지 모르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우리가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애자일 조직이 새로운 고객 경험 혁신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제가 스몰 타이거 팀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쓰면서 학습 조직이자 실행 조직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고 마무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공급망 라인의 이제 다변화, 그다음 니쇼어링 검토, 이머징 마켓, 베트남의 부상 이런 것들이 최근에 또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공급망이 너무나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테크 섹터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가장 고위험군 섹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공급망의 다변화가 지금 현재 고민되고 있고 또는 단일 공급 라인을 하더라도 조금 더 우리가 컨트롤러빌리티를 높이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되고 있다는 것이죠. 단일 공급 라인으로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근본적인 도입에 대한 검토입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에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랑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니쇼어링에 대한 검토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건비나 부지 확보, 세제 혜택 등의 이유로 사실은 리쇼어링에 대한 검토가 부정적인 측면이 높긴 하지만 특정 분야에 따라서는 오히려 자국 내에 전체적인 이제 공급 라인망을 아예 갖추는 것도 검토 대상이라고 혹자들은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중국에 대한 사실 리스크 팩터가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베트남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두 가지 트렌드가 지금 떠오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디지털 시프트가 더 중요하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기업의 중장기 전략 과제고 단기간에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연속성과 지속성을 담보해야 됩니다. 왜? 전환이라고 하는 게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직과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트랜스포메이션은 되지 않습니다. 탑다운 어프로치가 또 중요하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디지털 시프트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더 증가되고 있다. 디지털 시프트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고 재택근무 등 다양한 디지털 강제 테스트를 통해서 기업이 도입을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는 이슈이고, 그래서 디지털 시프트를 작게 하면서 전사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시작했지만 결국 코로나 때문에 디지털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 디지털을 우리가 어떻게 기업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우리 한국무역협회 소속의 우리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도대체 이 디지털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디지털 비즈니스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핫 이슈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이 요즘 디지털에 의해서 변하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모든 것이 디지털 되어가고 있고 디지털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들이 이런 디지털 와해자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고, 미래에는 결국 모든 기업이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로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투명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기업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애자일 조직을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시프트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로 가기 위한 과도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전통적인 제조 기반의 기업들한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디지털 테크놀로지, 디지털 디슬럽션,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이런 용어들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우리한테 도대체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것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공통적인 단어가 디지털입니다. 첫 번째, 디지털 테크놀로지, 디지털 와해,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자, 여기서 가장 공통적인 단어가 뭡니까? 디지털. 그럼 디지털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뭐냐는 거죠. 전통적인 제조 기반의 기업들이 갖고 있는 숙제가 머릿속에서 디지털이 아련하게 막 추상적으로 막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디지털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이 디지털에 대한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겁니다. 디지털의 전략적 정의가 필요하다. 디지털이라는 정의가 뭐냐? 정리하면 영어로 쓰여 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Turning data into business value through software. 이게 디지털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디지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데이터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로 전환하는 전략적 활동, 이게 바로 디지털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을 생각할 때 단순히 아날로그와 디지털 이런 대칭적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기업한테 디지털은 뭐냐? 바로 데이터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가 새로운 유동자산의 개념으로 기업 내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이코노믹 밸류,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전환되는 전략적 활동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디지털의 본원적 정의는 뭐냐? 기업의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 기업의 비즈니스 밸류로 전환하는 전략적 활동이다.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자, 여기서 데이터가 비즈니스 밸류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하고요. 첫 번째, 그것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이 중요합니다. 자, 데이터가 비즈니스 밸류로 전환되는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체가 왜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데이터가 비즈니스 밸류로 전환되려면 중간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고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통해서 빅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밸류어블한 데이터, 가치 있는 데이터가 우리 기업 내부에 쌓여 있느냐 없느냐의 게임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제조기업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원시 데이터가 있어요. 공장에도 있고 사무실에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모이지 않고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게 단점인 거죠. 공장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해석하지 않으면 다 흘러가는 거죠. 그 흘러가는 데이터를 우리가 가두리 양식장처럼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야 되거든요. 가둔 상태에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기술이 알고리즘적으로 해석해서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왜 만드냐면 학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먼이 학습할 수 있는데 휴먼이 학습하려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죠. 근데 기계가 학습하면 1시간 만에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필요한 겁니다. 모델링이 필요한 겁니다. 자, 결국 뭐냐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0과 1, 비트의 세상이에요. 0과 1이라고 하는 비트의 세상으로 이루어진 게 디지털인데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데이터로 우리가 시작합니다. 0과 1로 된 데이터. 그 데이터가 코드화되는 거거든요. 결국 뭔가 해석될 수 있는 코드화된 체계로 분석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분석된 코드화의 결과를 가지고 사람이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의 비즈니스 밸류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의 전략적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디지털 비즈니스는 뭘까요?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논하기 전에 디지털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기업 내부에 경영진이 갖고 있어야 돼요. 아,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데이터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는 활동이구나. 그럼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바로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데이터를 바라보는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데이터를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가 유동자산화 되는 거예요.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에게 자산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존 기업의 자산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의 합이에요. 자, 제조업체의 유동자산은 뭘까요? 그 제조업체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 또는 현금성 1년 이내에 현금화 가능한 유가증권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대차 대조표에 반영이 되어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고정자산입니다. 고정자산은 뭘까요? 제조업체가 갖고 있는 고정자산? 자, 공장, 부동산, 기계 설비 이런 것들이 다 고정자산입니다. 자, 그럼 기업은 뭘까요? 그런 내가 갖고 있는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의 합을 적절하게 생산과 영업과 마케팅 활동에 활용해서 기말에 얼마나 많은 순이익률을 높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ROA죠. 리턴 온 에셋. 그러니까 리턴 온 에셋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조 기반의 기업들은. 경영 지표의 가장 중요한 게 리턴 온 에셋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우리의 생산과 영업 마케팅 활동에 때려 부어서 얼마나 많은 순이익률을 우리가 기말에 올릴 수 있느냐. 이게 1 이상이면 나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ROA가 1 이하면 자산을 효율화해서 순이익률을 충분히 거두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디지털이 우리의 기업 조직에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디지털의 아까 정의에 입각해서 보면 데이터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밸류로 전환되는 전략적 행위가 디지털의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에 디지털의 개념이 우리 기업의 중요한 전략적 개념으로 들어오게 되면 데이터가 새로운 유동자산으로 인식되게 됩니다. 데이터가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동자산, 현금성 자산이라든가 유가증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얼마나 잘 쌓아놓고 가공해서 분석할 수 있느냐가 우리 기업의 새로운 유동자산으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비즈니스 모델을, 디지털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데이터 자산을 중심으로 코드로서 우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디지털 비즈니스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데이터 자산을 중심으로 코드로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의미인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A라는 1,000억 정도의 매출액을 하고 있는 제조기업이 있다고 가정하죠.
예를 들면 의료기기를 제조해서 수출함으로써 한 1,000억 정도의 매출액을 거두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근데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공장 라인에 흘러다니는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의료기기를 구매를 한 병원, 고객, 자, B2B 고객, B2B 고객이 예를 들면 개인 병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이라고 가정하죠. 그럼 이 병원에서 의료기기를 구매한 고객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 고객 데이터가 그냥 엑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의료기기를 통해서 그 고객, 예를 들면 개인 병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병원에서 도입한 이 의료기기를 통해서 실제로 치료된 환자의 노후 데이터를 우리가 원시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죠. 하지만 이 데이터가 그냥 엑셀의 형태로 그냥 쌓여 있고 전혀 해석되어 있지 않고 전임자가 바뀌면, 담당자가 바뀌면 신임 담당자는 이 데이터를 해석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노후 데이터만 쌓여 있는데 매출액은 1,000억을 하고 있는 제조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그럼 이 기업에게는 이 원시 데이터가 엑셀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밸류로 전환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얘기할 수 없겠죠. 그냥 원시 데이터일 뿐이죠. 여전히 이 기업의 수익 모델은 뭡니까? 의료기기 제조 생산에 따른 판매 매출액만 잡혀져 있을 뿐일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 유동자산은 기기 판매 매출에 따른 현금성 자산만 갖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대차대조표상에. 그러면 이 기업을 의료기기 제조 업종으로서 하이테크 섹터에 있지만 디지털에 성공한 기업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기업이 디지털에 능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전환 가능한 기업이라고 부르려면 반드시 뭡니까? 데이터 자산을 중심으로 코드로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체계가 이 기업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체계를 예시적으로 정리하면 이 그림과 같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가 어쨌든 클라우드든 또는 그게 뭐 우리 데이터 서버건 간에 온프레미스건 간에 내부의 데이터의 클라우드든 또는 온프레미스 서버든 간에 내부의 어딘가에 축적이 돼야 되고요. 그것이 에셋으로서 코드화 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여기서 코드화는 뭐냐면 개별 데이터가 분석 과정을 통해 그룹핑되고 아까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가치 있는 새로운 속성의 정보로 진화될 수 있는 체제가 우리 내부에 조금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코드의 원래 의미는 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기호 체계입니다. 예를 들면 개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개체 식별값이죠. 여성과 남성의 개인 그 주민등록번호는 다 다릅니다. 그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보면은 코드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코드는 프로그래밍 코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코드는 그룹핑된 데이터의 집합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개체 식별값을 갖고 있는 것이 원시 데이터라고 한다면 코드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공지능 기술, 특히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개체 식별값들이 해석이 돼서 하나의 그룹핑된 하나의 체계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개체 식별값은 번호로 남아있지만 개체나 행위를 그룹핑하는 요건이 존재하는 새로운 속성으로 기호화된 값은 우리가 코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특정 지역에 남성과 여성 그룹이 나눠지고 그 특정 지역의 남성이 30대에서 40대의 그룹으로 해석이 되고 그 남성의 집단에서 구매하는 예를 들면 상품의 목록이 주요한 상품의 목록이 5개가 뽑혀졌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바로 코드화된 그룹핑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코드화 체계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 데이터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커런트 에셋, 그러니까 유동자산으로 우리가 해석이 돼서 기존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코드화된 어떤 그룹핑의 체계로 데이터의 속성 값이 다시 분류될 수 있다면 그 분류된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고객한테 제안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AI 업종에서 가장 뜨고 있는 게 바로 데이터 라벨링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라벨링을 통해서 뭡니까? 데이터가 그룹핑이 되고 새로운 속성으로 탄생되는 것이죠. 그 새롭게 탄생된 그 데이터의 속성 값을 우리가
코드화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코드화된 그룹핑된 그 속성들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을수록 뭡니까? 우리 기업의 새로운 가치로 데이터를, 원시 데이터를 비즈니스 밸류,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밸류로 환원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환원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기업 내부에 있는 임직원들이 제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그래서 고객 경험 혁신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시장에 다시 제안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수익 모델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자산을 중심으로 코드로서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구축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비즈니스의 가장 핵심적인 정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하는 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디지털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디지털 비즈니스를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디지털과 디지털 비즈니스를 이해하지 못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데이터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비즈니스 밸류로 특정 기업의 비즈니스 밸류로 그 기업의 경제적 가치로 전환되는 활동이 디지털의 개념이라고 얘기했고 디지털 비즈니스는 이 데이터가 코드화되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비즈니스 밸류로 바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중간에 코드화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 코드화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뭡니까?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이 해석된 내용을 가지고 뭐예요? 그 기업 조직의 애자일 조직이 새로운 고객 경험 가치를 제안하는 겁니다. 뭘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획득하고 모네타이제이션, 새로운 수익 모델을 이 기업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밸류를 획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이다.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바로 데이터, 비즈니스 밸류, 코드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조직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이해를 전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는 거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의 디지털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애자일 조직을 만들어서 탐색과 실험을 해보고 거기에서 성공하면 조직 전체가 다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경영 전략의 한 일환으로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탑다운 어프로치가 반드시 진행이 돼야 돼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한 모든 기업의 성공적인 사례를 분석을 해보면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 기존의 조직원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과 디지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조차도 제가 이렇게 강조하니까 이제 관심을 갖는 거지 디지털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디지털 비즈니스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거는 위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는 것이고 나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왜 새로운 업무를 가중시키는 거야 라고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먼저 하고 그래서 조그마한 작지만 의미 있는 학습 조직을 만들어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애자일 조직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고 실험이 통과되면 조직 전체로 늘릴 수 있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먼저 탑다운으로 비저닝이 되고 이 비저닝을 중심으로 키 아젠다가 만들어지고 이 키 아젠다를 중심으로 조직과 문화를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 people 트랜스포메이션이 먼저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존의 운영관리 프로세스가 트랜스포메이션 되고 그 다음에 적정한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테크놀로지컬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그래서 3단계 사다리 모델이 중요하다. 모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한 기업은 첫 번째, 디지털에 대한 이해를 학습한다. 이해하고 학습한다. 학습 조직이 꾸려지고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실험을 한다. 이 실험을 전제로 탑 매니지먼트가 의지를 가지고 디지털 비전을 선포한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조직과 문화의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기 시작한다. 이 오거나이제이셔널 그리고 컬처럴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사실 피플 트랜스포메이션에 가깝습니다. 이 피플 트랜스포메이션에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2, 3년이 걸리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안 바뀌는데 아무리 좋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들 뭐가 바뀌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운영 프로세스를 도입한들 뭐가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먼저 개조시키는 작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1단계. 그래야지만 뭡니까? 새로운 기술을 보는 겁니다. 우리 조직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해서 다양한 기술을 보면서 디지털 리더십과 디지털 거버넌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것을 가지고 많은 여러 조직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기 시작해요. 바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 부서에서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왜? 데이터가 자산화되는 과정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실패하는데 한두 개 애자일 조직이 성공해요. 그 성공의 경험을 계속해서 전사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탑 매니지먼트가 우리가 이제 여기에 야, 이 팀은 분사도 한번 시켜보자. 이 팀은 새로운 사업 부서로 아예 떨궈내서 우리가 새로운 혁신 실험을 한번 해보자. 이것이 오너와 경영진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 트랜스포메이션 마지막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조직이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정도의 레벨로 가야지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한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 3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통상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쉽지 않다. 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핵심은 디지털일까요? 트랜스포메이션일까요? 바로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디지털이 아니에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은 전환입니다. 전환. 우리 조직의 사람들이 전환되고 기술이 전환되고 프로세스가 전환돼서 비즈니스 모델까지 전환되는 것. 이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디지털에 너무 방점을 찍고 있는 거죠. 야, 디지털 쟤네들도 도입을 했는데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빨리 도입해서 우리도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우리가 뭔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조바심이 납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하나 런칭한다고 해서 조직 전체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과 디지타이제이션은 분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서비스에다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조직 전체가 새로운 디지털 비전을 가지고 모두 바뀌는 거예요. 조직부터 바뀌고 기술에 대한 역량도 바뀌고 운영 프로세스도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바라보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욘드 매뉴팩처링. 결국 우리 제조 기반의 기업들이 도대체 이렇게 급변하는 코로나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보다도 더 빠르게 디지털 시프트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특히 대기업에서는 좀 난립니다. 대부분의 애자일 조직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보다 더 중요하게 디지털 시프트에 대한 접근을 강제 테스트로 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개념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본사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본사가 있을 필요가 있어? 오히려 거점 오피스를 만들어서 일하는 곳의 근처에 시간을 절약하자. 차라리 거점 오피스를 여러 곳에 만들어서 거기서 일하고 비대면으로도 업무가 진행 가능한 상태로 빨리 디지털 시프트를 하자. 이미 대기업들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무역협회 소속의 회원사들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디지털에 대한 개념, 디지털 시프트에 대한 개념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조직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전초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포스트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포스트를. 그 포스트가 바로 전담 조직이고 학습 조직입니다. 그 학습 조직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실험을 빨리 하셔야 돼요. 자, 이 실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오픈 서비스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CDX, 커스터머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좀 어렵지만 반드시 저희 회원사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되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새로운 트렌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탈도시화와 역도시화, 두 번째는 신공동체. 자, 이거는 우리 고객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BBC의 특집 기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스크 섹터와 하이 리스크 섹터와 노 리스크 섹터가 이제 양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 리스크 섹터가 지금 뜨고 있죠. 그게 바로 대체 식량 분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교육 분야입니다. 직장 폐쇄와 기업 도산과 파산으로 탈도시화와 역도시화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인구 유동 밀집 지역에서 살았던 대부분의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직장인들이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고 오히려 좀 한적한 곳으로 가격이 싸고 오히려 가족 단위, 노컬, 근거리, 부티크, 컨텐트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죠. 노컬의 재발견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먹거리, 끼니 해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요. 건강식에 대한 관심 증가. 왜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단순히 인스턴트 푸드만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식에 대한 그리고 기존에 먹는 것들에 대한 대체 식량적 관점에서의 효율성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개인 보건, 건강 관련 서비스도 관심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 분야를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당연히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육, 자기개발 서비스의 사용 빈도가 이런 탈도시화라던가 역도시화에 따라서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와 부합하는 업종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홈 누댄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홈 누댄스란 무엇이냐면 집에서 안전하게 놀고 즐기는 문화에 편승하는 새로운 계층입니다. 멀리 밖으로 나가지 않고 주로 집에서 놀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입니다. 집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에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나만의 안전한 공간에서 영화 감성이나 운동, 요리 이런 것들을 즐기는 새로운 고객군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대체 식량, 디지털 헬스케어, 교육 분야가 뜰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새로운 고객 계층의 증가에 사실은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거꾸로 이런 새로운 고객 계층이 등장함에 따라서 기존의 하이 리스크 섹터로 분류되는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은 어떻게 될까요? 망할까요?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망하지 않고 효율화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하이 리스크 섹터로 분류되던 리테일, 여행, 숙박, 요식업 분야가 어떻게 바뀌냐면 비대면 온오프라인 솔루션을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전통적인 이런 리테일 분야, 여행, 숙박 분야가 가장 빨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분야로 지금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이 많이 없어지고 그 사람을 오히려 비대면 솔루션 또는 무인기기들이 대체하면서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무인 밴딩 머신 리테일 샵이라던가 비대면 오더링 시스템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전 세계 근로자의 38%가 근무하고 있는 이 하이 리스크 섹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홈 누댄스라던가 이런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반대급부로 하이 리스크 섹터의 위기는 곧 기회로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강제 테스트에 돌입했다는 거죠. 대부분의 리테일과 도소매 업종이. 거꾸로 교육 분야라던가 대체 식량 분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반대급부로 이 홈 누댄스와 같은 새로운 고객 계층에 의해서 새롭게 견인되는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이 리스크 섹터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화되고 있다. 무엇에 의해서? 디지털과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탐색 그리고 그 업종에 포함되고 있는 다양한 산업 플레이어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시도에 따라서 이 전통적인 업종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 자판기 도입이 증가세에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무인 매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 가능한 스마트 자판기 기반의 무인 매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남 영역에도 늘어나고 있죠. 이게 일본 세븐일레븐 실제 무인 자판기입니다. 이제 편의점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대만의 오케이마트의 무인 자판기입니다. 편의점이 이제 무인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스마트 자판기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 기업이 증가하고 있고요. 워낙 시장이 크니까 빙고박스나 딥블루 같은 업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딥블루에서 만든 테이크고라고 하는 무인 매장 편의점인데요. 최근에 거의 1억 달러에 가까운 투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오프라인 F&B 사업자들의 언맨드 머신 매장 배치와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실제로 저희가 찍은 사진입니다. 아시겠지만 왼쪽 사진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맥도날드에서 이제 맥도날드 이제 뭡니까? 비대면 오더링을 받고 있죠. 절대 사람이 이제 주문을 받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매장에서. 그 다음에 최근에 던킨 도너츠도 강남 본점에 무인 자판기와 키오스크를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언맨드 머신 스토어 또는 무인 자판기, 밴딩 머신에 기반한 스토어들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리테일과 도소매 업의 새로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이리스크 섹터는 사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효율화가 되고 오히려 새로운 산업의 트렌드로 고객 지향적인 혁신 산업으로 빠르게 진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 반대급부의 비대면으로 교육이라던가 이제 푸드 딜리버리 또는 대용 식량에 대한 어떤 이런 탐색 욕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코로나 때문에 강제 실험에 돌입한 전 세계 국가의 거의 대부분의 고객들이 사실 라이프 스타일의 딥 체인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딥 체인지에 따라서 제조업은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질문을 이제 던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타깃으로 하는 B2B 고객도 결국은 컨슈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컨슈머 고객도 이제 코로나 이후와 이전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저희의 모든 제품 라인업과 상품 기획이 초점을 맞췄다라고 한다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고객의 딥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에 맞춰서 우리 제조 기반의 기업들도 생각의 이 터닝 어라운드, 생각의 턴어라운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고객이 디지털에 가깝게 가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곧 디지털입니다. Customers are digital. 그러니까 고객이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용자, 전통적인 마케팅 개념의 고객으로 보지 마시고 고객이 곧 디지털이다. 그러면 고객이 디지털에 이미 가 있는데 우리가 디지털에 가 있지 못한다면 그 간극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저희도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결국 디지털을 새로운 고객 경험 중심의 제품 기획과 오픈 서비스 이노베이션 전략적 관점에서 시각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가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 헨리 체스브로라고 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대가가 2013년에 쓴 책인데요. 자, 여기서 가장 제조업에 이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커머더티 트랩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커머더티 트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품 함정이라는 뜻입니다. 상품 함정은 근본적으로 제조 기반의 전통적 기업들이 제품 중심의 경쟁 우위를 추구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뭐 디자인적인 우수성,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들어간 재질 또는 여기에 들어간 기술 우수성을 사실 표방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 경쟁사 간의 가치 차이는 가격 요소를 제외하고 차별적인 포인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조업체가 이 커머더티 트랩에 빠져서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새로운 신규 혁신자들이 등장하면 그대로 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헨리 체스브로가 이야기한 바로 커머더티 트랩이고요. 크리스텐슨 교수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파괴적 혁신이라는 단어로 혁신 이론 관점에서 얘기했죠. 파괴적 혁신자들은 항상 상품 함정에 빠져 있는 기존의 플레이어들보다 좀 다른 관점으로 시장을 보기 때문에 파괴적 혁신자들의 제품이 등장하면 기존의 상품 함정에 빠진 제조 기반의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체스브로가 제안한 새로운 모델은 뭐냐면 이 상품 함정에 빠지기 전에 모든 제조업체가 바로 이 uncontested space, 이게 바로 김희창 교수가 얘기한 블루오션, 전략에서 얘기한 블루오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 새로운 미지의 고객을 우리가 탐색할 수 있는 탐색 활동을 통해서 저 uncontested space, 블루오션이 될 만한 하나의 새로운 시장을 항상 제조 기반의 기업들이
창발할 수 있어요.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제품에만 몰입하면 안 되고 오픈 서비스 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서 다양한 기업들과 이 제품이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블루오션 스페이스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가치 사슬에 대한 재정립, 이로부터 가치가 잠식되고 있는 가치 사슬의 발견, 고객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게 디커플링이라는 용어로 다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경쟁 없이 독점 가능한 시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제조기업의 탑 매니지먼트의 핵심은 뭐냐면 경쟁이 있는 시장에서 경쟁자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커머더티 트랩에 빠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격 우위 전략으로 가기 때문에 가격 우위 전략으로 가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 빼고는 경쟁력이 없는 제품을 만드는 현실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커머더티 트랩에서 빠지려면 결국 뭡니까? 오히려 경쟁이 심하지 않고 오히려 경쟁 없이 독점 가능한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경쟁 없이 독점 가능한 시장이 뭡니까? 그게 바로 블루오션입니다. 김희창 교수가 얘기한 블루오션은 뭐냐면 경쟁이 심한 레드오션에서 새로운 신시장을 만드는 방법. 그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다른 시장. 하지만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장. 그 시장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경쟁자 없이 빠르게 독점이 가능한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장을 빨리 만들어라. 그게 언스케일드 전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스케일업 할 수 있는 시장도 중요하지만 제조 기반의 기업은 언스케일 전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스케일은 뭡니까?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규모의 경제가 달성하지 않는 시장이지만 그 시장에서 1등한 다음에 빠른 속도로 인접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전략이 중요하다. 그게 바로 헨리 체스브로는 uncontested space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헨리 체스브로 김희창 교수는 블루오션 시프트에서 뭐예요? 비고객의 고객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객이 기존 고객이냐 아니면 비고객이냐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소리일 수 있는데 김희창 교수의 핵심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블루오션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뭐냐면 고객을 재정해라.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고객이 우리 고객이냐? 우리는 항상 퍼스트 티어 고객을 우리의 고객 또는 잠재 고객으로 여긴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고객은 퍼스트 티어 고객이 아니라 오히려 서드 티어 고객, unexplored non-customer, 비고객을 고객화하는 전략. 이것이 바로 경쟁 없이 독점 가능한 시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헨리 체스브로 교수는 커머더티 트랩을 얘기하면서 이 커머더티 트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존의 제품에만 몰입하지 말고 이 제품과 연관되어 있는 또 다른 신규 시장을 다른 외부 혁신자들과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빨리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장에 빨리 진입해라. 그것이 바로 오픈 서비스 이노베이션의 핵심이고요. 김희창 교수는 unexplored non-customer, 아직 우리가 탐색하지 않은 비고객을 고객화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장을 빨리 찾아라. 이것이 바로 오픈 서비스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헨리 체스브로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학자마다 다른 이야기와 다른 용어를 갖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국 뭡니까? 고객에 대한 재정의, 고객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그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디지털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다. 디지털 비즈니스에 대한 실험이 중요하다. 이 실험을 통해서 비고객을 고객화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가치 제한이 중요하다. 그 가치 제한 활동을 과연 누가 꾸준히 하게 지속성을 갖고 할 수 있느냐가 결국 미래의 생존의 관건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고객의 고객화 전략 관점에서 뭐가 중요하다? 결국 고객에 대한 관계 재정립,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고 그 개념을 재정립할 때 뭐예요? 디지털의 개념이 포함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디지털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데이터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밸류로 전환하는 전략적 활동. 그럼 그 데이터는 무슨 데이터일까요?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그냥 데이터일까요?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우리 비즈니스, 우리 회사의 경제적 가치로 전환되는 전략적 행위와 활동이 디지털이기 때문에 고객 가치를 재창출한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리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노베이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보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키 테이크어웨이 첫 번째, 고객과 소비자 삶의 대전환, 라이프 스타일의 대변화가 필연적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첫 번째, 공급업체, 자 공급자, 기업 관점에서의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대변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에 대한 쉬프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전에 이미 디지털 시프트는 시작이 됐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래서 디지털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도 딥 체인지가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홈 누댄스라고 하는 새로운 소비 계층도 생겼고 반대급부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산업의 대트렌드 변화가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근거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의 매뉴팩처링 기반의 우리 대부분의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 디지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리고 실제로 고객과의 관계 정립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될 거냐를 커머더티 트랩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고객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픈 서비스 이노베이션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데 회원사 입장에서 보시면 전사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오픈 서비스 이노베이션 어떻게 디지털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전사적으로 어떻게 설파해.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스몰 타이거 팀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디지털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엑셀러레이터가 내부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학습 조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학습 조직이 뭡니까? 탐색을 하고 실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벤치마크를 하고 그 벤치마크한 내용을 경영진한테 보고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왜? 학습을 통해서 경영진들이 깨닫는 활동들이 주기적으로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학습만 하면 안 됩니다. 학습하고 탐색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탐색하고 실행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MAP가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MAP는 Minimum Awesome Product이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스타트업에서는 MVP라는 용어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MAP라는 용어를 씁니다. Minimum Awesome Product. 이게 뭐냐면 아주 작은 비용으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할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테스트 제품 또는 테스트 서비스를 이 전담 조직이 만들어서 실제 고객 또는 실제 비고객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권한 위임을 해줘야 됩니다. 한 1년 정도. 그래서 두세 개의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탐색하고 실험할 수 있게 임파워먼트, 권한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명만이라도 기존의 관성에 몰입해서 커머더티 트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장에서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할 수 있는 디자인 띵커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역할을 최소한 두세 사람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세팅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디지털에 대한 이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실험과 탐색, 그리고 비로소 거기서 여러 가지 탐색과 실험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전략적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를 경주를 할 수 있다면 저희 회원사 여러분들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는 이상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